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스터디의 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거의 중반 정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함께 같이 공부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특징점 추출과 2D2 매칭, 그리고 트라이앵글리제이션에 대해서 각각 김선호, 이재민 님이 발표를 오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특징점 추출에 대해서 김선호 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네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전체 네. 화면 하시니까 화면이 검게 나오는데 네. 혹시 조절을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은 어떻게 예,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특징점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선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책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피처 포인트 파트랑 ORB 파트, 코레스폰던스 매칭 파트를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프트라는 피처 추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이제 추가해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징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요. 이 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적긴 했는데, 영상 내에서 뭐 지역적인 독특함을 갖는 점이라고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 독특함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시점이나 조명의 변해도 영상 내에서 이게 또 그 독특한 한 점이다라는 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나 컴퓨터 비전에서 레코니션이나 디텍션, 트래킹,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이 특징점을 활용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특징점에 대한 속성을 4가지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반복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복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추출된 동일 영역이 이 다른 영상에서도 똑같이 그 동일한 영역에 그 동일 영역에 대한 게 반복적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점이 그런 속성이고요. 두 번째로 변별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영상 내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 이 특징점, 그 각각의 특징점들이 다른 표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에서 특징점 개수는 픽셀 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추출된 특징점의 개수가 픽셀 수만큼 픽셀 수만큼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이거는 특징점이라고 하는 그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픽셀 수보다 많이 작아야 된다라는 점이 그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이 영상의 지역적 영역에만 관련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지역적인 그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대해서 좀 이제 유니크한 특징을 가져가지고 이런 이제 영역별로 여러 가지 그런 유니크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여러 영역에서 점이 추출되는 거를 이제 특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랑 디스크립터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픽셀 내에 있는 점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특징점의 그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걸 키포인트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된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주변 픽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벡터를 보통 디스크립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징점, 그 키포인트를 뽑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해리스 코너 디텍터랑 토마시가 이렇게 제안한 방법 이렇게 2가지가 가장 초기에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코너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에 작은 윈도우 내에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 영상 변화가 큰 부분을 코너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전체 영상에 대해서 이런 분홍색 박스처럼 작은 윈도우를 만들어줬을 때 이 윈도우 내에 있는 내에서 가로로 이동하고 세로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 대각선 두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이 모든 그 영상 이동에 대해서 변화가 큰 부분을 이제 코너로 간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플랫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의 변화가 아예 없는 영역을 보통 플랫 영역이라고 하고, 엣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 부분, 이 엣지 방향 따라서는 그 영상 자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 변화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엣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영상 변화가 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코너로고 그림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의 영상 변화량 값이 지역적으로 극대화되는 지점을 코너점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공식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 전체 영상 내에서 윈도우가 이제 이동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처럼 이 델타 X와 델타 Y가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 영상이 이동하는 그 이동의 병도를 나타내는데요. 그 영상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트 값을 이제 매우 작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1차 테일러 근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테일러 근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식을 기반으로 원래는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이 픽셀의 영상 변화량 값이라는 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m of squared difference를 통해서 그 양에 대한 그 값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부분을 영상 변화량 값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가 그 sum of squared difference를 통해서 원래의 위치와 그 변화된 위치에 대한 그 이미지 변화 값의 차이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이 fxy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fxy를 위에서 이제 근사화했던 이 식을 토대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 자리에 요 테일러 근사된 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식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xk, yk라는 게 여기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도 xk, yk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랑 이제 같은 식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빠지고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된 식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식처럼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지금 이 전체적인 그 시그마 ix, iy 등에 대한 그 계산을 이런 식으로 2x 매트릭스를 표현한 것을 지금 이 m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이제 고유값을 람다1, 람다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상의 그 이동 방향에 대해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람다1과 람다2를 이야기하자면은 이 람다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람다1에 대한 이제 고유 벡터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람다1 방향으로 윈도우로 옮겼을 때가 최대고, 그리고 최대 변화량이고, 그리고 이 람다2의 그 고유 벡터 방향으로 윈도우를 옮겼을 때 그 변화량이 최소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가 지금 이 R이라는 식이 최종적으로 이게 이동한 그 양을 바탕으로 이게 엣지 영역인지 코너 영역인지 플랫한 영역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그 공식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구한 매트릭스 M의 디터미넌트 매트릭스랑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값을 제곱한 것에 K라는
가중치를 곱한 값을 빼준 이 두 값을 빼준 결과에 대해서 이제 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R 값을 통해서 엣지랑 코너 그리고 플랫한 영역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K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험적 상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경험적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04부터 0.06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R 값을 구한 다음에 이 R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R보다 클 경우에 그때는 이제 코너 영역이라고 간주해서 여기를 코너 포인트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R 값이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 절대값 자체가 너무 작을 때는 단순히 플랫한 영역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이제 해리스 코너 디텍터로 코너 포인트를 뽑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된 게 C 토마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C 토마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특징점은 추적 알고리즘에 최적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서 특징점을 이제 뽑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된 방법이고요. 오픈CV를 보면은 그 features to tra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명이 바로 이 C 토마시 두 분이 이제 제안하신 그 특징점 추출 방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코너 디텍터처럼 단순히 평행 이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인 변화를 같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를 모두 고려를 해서 주 고유값 중에서 최소가 되는 값만, 앞서서 해리스 코너 같은 경우에는 람다1, 람다2 두 가지를 써서 최대가 되는 부분과 최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R 값을 구하는 식으로 그 코너를 판별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주 고유값 중에서 최소가 되는 람다2만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특징점을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특징점 및 특징 기술자를 뽑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시프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 부분에 대해서 크기랑 방향 그리고 조명 변화 등의 강인한 특징점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줄로 약간 간략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식별이 가능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패치에 대해서 이제 특징 벡터를 뽑은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특징 벡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립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영상의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지역적인 밝기 변화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 특징 벡터를 뽑는데, 그 밝기 변화의 방향 그리고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정도, 그 두 가지에 대한 표현을 이제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연산량이 많아서 이제 실시간 슬램 구현에는 이제 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물론 뭐 GPU 프로그래밍으로 좀 이제 속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슬램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특징 추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GPU 프로그램까지 쓰게 되면은 또 이제 계산은 그게 코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GPU를 쓰게 되거나 CPU를 쓰게 되거나 이제 여러모로 적합하지 못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자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 시프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을 뽑을 때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방법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밝기 변화에 대한 그 2차 미분값을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량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어서, 이러한 이제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 시프트 방법에서는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개념이 이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스케일 스페이스라는 게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 스페이스라는 게 영상의 원본이 있으면 그 영상의 원본에 대해서 확대를 하거나 이게 옥타브 1처럼 확대를 시키거나 옥타브 3처럼 이제 축소를 시켜서 여러 크기 레벨에 따라서 영상들을 이제 모아두는 거를 이제 스케일 스페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브 1부터 2, 3, 4까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영상 크기별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옥타브를 보면은 이제 같은 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한 단계씩 가우시안 블러가 되어 있는 것을 영상에 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우시안 블러를 이제 사용한 이유가 이 블러링 된 효과 자체, 이 효과를 통해서 그 영상 스케일을 뭔가 좀 더 크게 보인다라는 효과를 주고자 약간 그런 의도로 스케일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가우시안 블러링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각각의 옥타브별로 이제 각각의 옥타브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가우시안 블러링을 한 이제 결과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지금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옥타브를 사용하고 이 4개의 옥타브에 대해서 한 옥타브마다 각각의 단계별로 5개의 가우시안 원본 이미지부터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부터 각각의 이제 4단계의 가우시안 블러된 이미지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옥타브 2가 원본 크기고 이 옥타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크기에서 2배를 확대한 것, 여기서 옥타브 3는 2배 축소, 거기서 더 축소한 게 이제 옥타브 4인데요. 이 옥타브 1에서 이렇게 2배로 더 키운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블러링을 통해서 얻은 영상들을 토대로 이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냥 진짜 이렇게 쉽게 나와 있듯이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가우시안 이제 그 옥타브 영상들에 대해서 그 빼기 연산 연산을 한 다음에 이 차 연산을 통해서 얻어진 이 영상이 지금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인데요. 지금 이쪽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여기가 지금 살짝 보시면 이제 이런 얼룩 같은 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육안으로는 이게 영상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원래 사실 영상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디퍼런스 된 결과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오른쪽에 이제 노멀라이즈드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해가지고 연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이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이 이런 식으로 이런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조금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된 부분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가지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토대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시프트가 어떤 식으로 특징을 뽑느냐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단계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마틱션, 그리고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 오리엔테이션 어사인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디스크립터를 뽑는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특징 디스크립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마 디텍션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생성한 다음에 이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기반으로 여기서는 이제 3개의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2배로 키워 놓은 게 있었는데 이 키운 이유가 이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생성할 때 같은 옥타브 내에서 인접한 그 2개 블러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걸 이제 만들고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 중에서 인접한 3개의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활용해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3개를 활용해서 키포인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2배로 스케일링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들을 토대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인접한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영상이 이제 우리가 특징점을 뽑고자 하는 그 영상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기준으로 전 단계 그리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두 개의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영상을 이용을 해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X표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특징점인지 아닌지 판별하고자 하는 영역이고, 이 X표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8개의 점,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 윗단계에 있는 9개의 픽셀들, 같은 위치 9개의 픽셀들, 그리고 아래 단계에 있는 같은 위치의 9개의 픽셀들, 이 픽셀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돼서 이 체크한 픽셀 값이 전체 비교한 영상 그 픽셀 값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값이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큰, 그러니까 극대극소 값을 가지게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점을 키포인트로 일단은 키포인트 후보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뽑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뽑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리마 디텍션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특징점 후보군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앞서서 추출했던 이제 각 그 익스트리마, 여기서 말하는 익스트리마가 키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로우 콘트라스트 포인트들, 그러니까 플랫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과 엣지 영역에 있는 포인트들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너 포인트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보군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어사인먼트 단계가 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어사인먼트 단계에서는 각 점들에 대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이 점들에 대한 방향성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할당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키포인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디스크립터를 이제 뽑게 되는데, 이 디스크립터를 뽑을 때는 보통 이제 이 시프트에서는 16x16 윈도우 블록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토대로 이 빨간 점이 지금 우리가 추출한 키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키포인트에서 인접한 16x16 크기에 이제 있는 픽셀들에 대해서 이 16x16 윈도우에서도 서브 블록으로 이게 4x4 서브 블록으로 이렇게 또 군데군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묶어낸 다음에 지금 이 묶여있는 단위에 대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방향에 대한 이제 방향성,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변화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서브 블록별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를 8개의 빈을 갖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빈을 갖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16개, 지금 여기 있는 서브 블록에서 총 16개인데, 그러니까 앞서 이 하나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이제 16개의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총 128개의 빈을 갖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히스토그램 값들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그 128차원의 벡터를 생성해내는 식으로 시프트 알고리즘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ORB 피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ORB 피처 같은 경우에는 Oriented Fast 그리고 Rotated Flip라는 그 용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Fast라는 알고리즘과 Flip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서 특징 기술자를 추출한 알고리즘이 이 ORB인데요. 여기서 이 슬랩 책에서도 그렇고 ORB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쓴다고 해도 그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슬램을 이제 실시간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실시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속도적인 면에서 이제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ORB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빠르게 특징점을 뽑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슬램에서 이 ORB를 좀 많이 사용한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도 이 ORB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들, 이 패스트랑 브리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특징 키포인트 추출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장점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특징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그레이 스케일로 이제 영상을 변화했을 때, 그 그레이 스케일에 대해서 밝기 변화가 좀 이제 완전히 좀 명백한 밝기 변화를 갖는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제 내가 그 알고리즘 돌렸을 때 여기는 밝기 변화가 명백하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특징적으로 추출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일반적인 그 해리스 코너 같은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키포인트를 검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추출하는 게 이 패스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중심점 P에서 이제 P에서 이 밝기를 먼저 이제 IP라고 먼저 가정을 할게요. 이제 가정된 상태에서 별도의 이제 임계값 T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좀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임계값 T를 밝기 IP의 20% 정도로만 주자라고 이렇게 좀 예를 들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픽셀 P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의 원주에서 16개의 픽셀을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한 16개의 pik셀에 대해서 여기서 글로 설명되어 있기는 원의 연속적인 n 지점의 밝기가 IP 플러스 t보다 크거나 IP 플러스 IP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경우 이 픽셀 p가 특징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 그 IP 플러스 t보다 클 때 혹은 이제 IP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16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검사하는데,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계속 2, 3, 4, 5, 6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에 n을 제가 5라고 했을 때는, 그럼 1번부터 이제 계산했을 때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5개가 연속적으로 이제 그 밝기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P를 특징점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값 n 같은 경우에는 뭐 9를 쓰기도 하고 11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값을 뭐로 쓰냐에 따라서 패스트 9, 패스트 11, 패스트 12 이렇게 뭐 이름을 명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었던 위에 4단계를 이제 반복을 해서 각 픽셀에 대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특징점을 뽑는 과정이 이 패스트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브리프 방법인데요. 이 브리프 방법 같은 경우에 장점이 앞서서 그 시프트에서 뽑았던 그런 디스크립터 벡터가 여기는 이제 이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했냐 했을 때, 일정한 그 패치 내에서 두 픽셀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벡터에 들어갈 이진수를 결정한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영상 이제 영상 픽셀값 px랑 py 이제 이 둘을 임의로 뽑은 다음에 이 둘의 픽셀 값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px와 그리고 이제 좀 비교 대상이 될 py의 둘을 계산을 해서 py가 좀 더 크다 싶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디스크립터 벡터, 이진수 디스크립터 벡터에 들어갈 값이 1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0과 1 값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이거를 128개 쌍을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28비트짜리 혹은 그보다 큰 256비트짜리를 만들기도 하거나 512비트짜리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128비트짜리의 바이너리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해서 요거를 이제 디스크립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그 X와 Y의 그 두 임의의 픽셀상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의 확률 분포를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확률 분포, 브리프가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한 뭐 5개의 확률 분포에 대한 그림인데요. 뭐 완전히 난수 기반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좀 어느 정도 섞인 그런 랜덤한 분포를 따른다거나 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좀 요거는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하긴 길 것 같아서 자세한 그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논문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설명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 보면은 논문이 이거 지금 논문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5개의 분포 중에서 뭐 두 번째 분포가 이제 두 번째 분포를 따라서 브리프 디스크립터를 만들어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는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주장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패스트랑 브리프를 어떻게 이제 이용해서 ORB를 만들었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패스트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과 이 스케일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프 같은 경우에도 회전 불변성을 이제 갖지 않기 때문에 그 회전이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이 회전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단순 브리프를 쓰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패스트 이제 그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같은를 앞서 나왔던 이미지 피라미드 개념을 통해서 스케일의 불변성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방향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그 공식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았던 그 기하학적인 중심 그 O라는 값과 그 이미지 모먼트 기반의 중심 C라는 값을 이제 연결해서 이 O에서 C로 뻗어나가는 방향, 그 방향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패스트의 방향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미지 모먼트 기반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미지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갖는 평균 값이라고 좀 이제 설명이 돼 있던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모먼트 값이 이제 여기서 이제 라지 M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차, 뭐 n차 모먼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듯이 여기는 M00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0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것, 두 번째 0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0차, 그리고 Y에 대해서 0차 모먼트인 그 모먼트 값, 그리고 여기는 X에 대해서 1차, X에 대해서 0차 모먼트 값인 그 모먼트 값, 0차, 그러니까 X에 대해서 0차, Y에 대해서 1차인 모먼트 값. 이 모먼트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먼트 기반의 중심 C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을 통해서 이제 방향성을 구하게 되면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 브리프에 대해서도 이제 회전 불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방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 스티어 브리프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 스티어 브리프라는 게 그 브리프를 위한 그 패치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 그 앞서서 구한 방향을 토대로 로테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 로테이트된 패치를 기반으로 이제 브리프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코레스폰던스 매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코레스폰던스 매칭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영상 혹은 이제 영상과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D 맵 같은 그런 이제 맵 간의 디스크립터들을 이제 올바르게 매칭시키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레스폰던스 매칭 같은 경우에는 슬램에서 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이제 매칭을 그냥 로컬 피처만 이용을 했을 때는 반복되는 텍스처 같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반복되는 텍스처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로컬 피처만을 이용해서 그냥 매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그 매칭 불일치 문제가 계속 이제 누적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통해서 좀 매칭을 해준다, 좀 더 정확도 높은 매칭을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 코레스폰던스 매칭할 때 나오는 이제 매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브루트 포스 방법으로 이제 매칭하는 방법인데요. 이 브루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영상 내의 특징점들의 디스크립터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을 이제
매칭, 이제 올바른 매칭점으로 간주하고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크립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유사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두 영상 내 특징점들 간의 유사도를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터 둘 간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방법이나 아니면 해밍 디스턴스 방법을 통해서 그 둘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점의 개수가 이제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계산량이 점점 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실시간으로 슬램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나온 라이브러리가 이 플랜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고차원에서 빠르게 이제 매칭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를 좀 이제 알아보고자 찾아는 봤는데 이게 뭐 별도로 공개된 거를 제가 찾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요게 오픈CV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매칭을 하면은 슬램에서 이제 실시간 매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 매칭했을 때 결과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책만 찍은 영상과 이렇게 전체 영상에서 책이 좀 일부 포함된 영상 간의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수행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멘트가 있는데 그 바로 전 12페이지에서요. 그 FLAN이라고 Fast Library for Approximate Nearest Neighbors, 이 FLAN이라는 라이브러리 또 많이 쓰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 KD 트리라고 이제 K 디멘셔널 트리를 활용할 겁니다. 그 먼저 그 피처를 뽑은 다음에 피처의 x, y, g 값에 대해서 그 미리 트리를 KD 트리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K nearest 주변에 K의 이웃 포인트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게 되겠고요. 아마 그걸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correspondence 매칭할 때도 여기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잘 매칭이 된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아웃라이어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또 뭐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란삭, 랜덤 샘플링 컨센서스라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기하학적 컨스트레인트를 해서 그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단계도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희님이 코멘트 주셨던 것 같은데요. 선우님이 오늘 이 피처 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발표 준비해 주시면서 이게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슬램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지난주인가 그 IPIU를 제가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제 튜토리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좀 이제 빌려서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슬램에서 이제 슬램을, 이제 하는 방법이 뭐 피처 기반으로 뽑기도 하고, 이제 뭐 다이렉트 메소드나 RGBD를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제너럴한 방법은 이제 피처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러닝 기반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피처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한 장면에 대해서 좀 특징점들을 잘 뽑고, 이거를 트래킹을 잘 할 수가 트래킹을 어느 정도 잘 하냐에 따라서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 관점에서는
그 카메라 이제 포즈 추정할 때 요거를 이제 그냥 특징점 기반의 슬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트래킹 해서 카메라 포즈를 이제 추정하는 거를 이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점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슬램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특징 기반이나 뭐 러닝 기반으로 좀 이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아무래도 딥러닝을 썼을 때 뭐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IPIO 이제 튜토리얼 말미에 좀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이거를 이제 슬램을 공간별로 이제 슬램 수행하는 공간을 좀 이제 그 크기별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스몰 스페이스, 미디엄 스페이스, 라지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스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그냥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정도만 내가 책상이나 좀 그 주변 정도만 이렇게 슬램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러닝 기반의 방법을 했을 때 좀 일부 러닝 방법이 조금 그 특징점 기반의 방법을 좀 초월하는 그런 이제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는 특징점 기반의 방법이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이제 미디엄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어 환경에서 인도어 전체를 좀 이제 복원한다고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미디엄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미디엄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스페이스보다는 좀 더 공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특징점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CNN 슬램이나 그런 러닝 기반의 방법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점 기반으로 이제 특징점이라는 게 이제 슬램에서 계속 쓰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그 라지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이제 키티 데이터셋처럼 진짜 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닌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슬램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러닝 기반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그 데이터가 이제 요구되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그 러닝으로 이제 그걸 따라가기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다시 돌아가서 특징점을 이제 이렇게 슬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했을 때, 좀 그런 좀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움직임 트래킹 같은 걸 했을 때 좀 공간이, 그러니까 러닝 기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데이터에 제약이 있지만, 그런 특징점을 이용했을 때는 조금 이제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으로 이제 그 트래킹을 수행하면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특징점이 슬램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슬램도 다양하게 방법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컬러 카메라만 활용하는 모노큘러 슬램 같은 경우에 이 피처를 추출해서 맵을 만들고 또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데 이 피처를 사용하죠. 첫 번째로 카메라 포즈가 말 그대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활용되는 것이고, 이제 3D 맵을 만들 때 피처가 사용되는 게 이제 매핑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는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할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이전에 봤던 장면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때 이제 피처를 이용해서, 또 뒤에서 다른 강좌에서 설명해 주실 거지만 백업 비주얼 워드라는 방법을 통해 그런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피처를 많이 활용합니다. 주로는 많은 피처 디텍터를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 잘 모르겠고 ORB 피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속도도 빠르고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특성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핸드크래프트 피처보다는 핸드크래프트 피처도 많이 사용하지만 런드 피처,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 매직 리프에서 나온 슈퍼포인트 같은 그런
피처를 통해서 비주얼 오토메트리를 활용하는 것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김선호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재민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2D to 2D 매칭이랑 triangulation 발표를 맡게 된 이재민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잠깐 얘기됐던 것 같이 결국 앞에서 그렇게 피처 포인트, 이미지 피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점 특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피처라고 하면 피처 포인트를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피처 포인트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포즈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포즈를 구했으니까 전역에서의 이 포인트 피처 자체의 3차원 위치까지 추정해서 결국에 슬램의 기본인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이제 투뷰 지오메트리 중 하나인데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앞에서 퍼스펙티브 카메라 모델, 피놀 카메라 모델, 이런 카메라 모델 기본적인 걸 다뤘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피놀 카메라 두 대가 같은 점을 보고 있다고, 이제 위의 이미지에서는 피놀 카메라 모델을 잠깐 갖고 왔고요. 밑에 이미지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 보면은 두 개의 카메라가 같은 3차원 공간상의 점 X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투영된 P 틸더랑 P 틸더 프라임이랑 어떤 기하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이제 제약 조건을 풀어낸 것이 이제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테이션은 사실 책에 있는 것도 좋았는데 제가 주로 참고한 게 이제 IEEE의 그 로봇 오토메이션 매거진 쪽에 비주얼 오토메트리 튜토리얼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그림을 갖다가 좀 쓰느라고 노테이션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D 또 2D 자세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선우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특징점 매칭을 통해서 매칭 쌍들을 갖고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뷰 지오메트리에서는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이용을 해서 에센셜 매트릭스라는 거를 복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원한 에센셜 매트릭스로부터 그 포즈, 상대의 위치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컨캐스네이션 쭉 이어붙이면은 결국 이제 씬이 이어나갔을 때 전체 오도메트리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가 자세 정보가 나올 거고요.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의 유도는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왼쪽에 있는 K-1 시점의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에서의 X의 투영점을 P 틸더라고 했을 때 그 앞에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피놀 카메라 모델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 람다에 대해서 틸더 P의 이제 인트리직 파라미터 K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3D가 인트리직 파라미터에서 프로젝션이 되고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이미지 K 시점에서의 카메라에 찍힌 틸더 P의 프라임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해 보면 사실 다른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람다 프라임이 될 거고 즉 스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제 인트리직 파라미터 K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왼쪽에 K-1 타임 혹은 K-1인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자세가 바뀌었는지 트랜스포메이션이 R하고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식을 결합을 할 때 일단 스케일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람다를 없애버리고 뒤에서 이제 트라이앵귤러라이제이션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약간 모호함이 있어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혹시 알게 되면 공유를 좀 하고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튼 람다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린 채로 이제 두 식을 결합하게 되면 x에 대해서 결국은 결합을 한 건데요. x를 가지고 p 틸더 프라임을 좌변에다 놓고서는 정리를 하게 됐을 때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근데 사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게 스퀘어 시어리에 준하긴 하는데 이때 사실 t에 대해서 요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곱해서 이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랑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게 됐을 때 이게 벡터를 곱하게 됐을 때 그 크로스 프로덕트에 준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도 살짝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속도에 대해서 뭐 운동 방정식 정리를 좀 했을 때는 맞는 식이긴 한데 그냥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식이라서 모호함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에서 우선은 이 스퀘어 시메트릭 폼으로 이 플러스 t를 바꿔버리는 거를 유도를 해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번 더 퀘스천 마크를 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t-을 곱했는데 t-은 잠깐 밑에 했다시피 어떤 벡터를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뭐 전에는 이제 안티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볼 때 이제 양변에 t-을 곱하게 되고 이 t-을 곱해가지고서는 그냥 쭉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t-이랑 이쪽인가? t-이랑 여기에 p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에 대해서는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한쪽 좌변이 이제 제로가 돼버리고 왜 제로가 되냐면 여기 이제 t 프라임 틸다랑 여기 t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t 프라임에 대해서 요 t 햇이 방향성을 갖게 되고 t 프라임이랑 t 프라임이랑 어터 프로덕트를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좌변이 제로가 돼서 이제 t 프라임 트랜스포즈 t 프라임 틸더 트랜스포즈랑 이제 p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라고 알고 있는 폼이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저희가 원래 뭐 보통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면은 이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제거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책에 예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일부러 한번 좀 길게 풀어서 쓰느라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아는 폼은 이런 형태로 생겼던 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쿼드래틱 폼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이미 뭐 인트린식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했을 때 이 F는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 인버싱을 해주고 에센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이 E로 치환을 해서 하게 됩니다. E는 결국에 우리가 그 카메라 모델에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이제 T랑 R에 대해서만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센셜 매트릭스를 직접 포즈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이랑 T는 아시다시피 뭐 스페셜 뭐 오소고널 매트릭스기도 하고 이제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행렬 분해를 해내면은 좀 분해했던 거를 다시 인수분해를 잘 하면 되는데요. 다시 조합을 잘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간다는 거를 잠시 알아두고 에센셜 매트릭스가 가져야 하는 컨스트레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켜가면서 혹은 그거에 맞춰서 복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잠깐 밑에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디터미넌트 2가 제로가 된다는 건 이제 인버스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 자체는 5DOF를 가진다.
이제 뭐 스케일에 대해서 하나가 빠져서 뭐 5DOF라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요건 이제 프루프가 레퍼런스로 걸려 있었는데 저희 책에 그 뭐 프루프를 참고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3x3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그 가지고 있는 싱귤러 밸류의 형태는 무조건 두 개의 그 싱귤러 밸류는 같은 값이고 하나의 싱귤러 밸류는 제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요건 그 5포인트 알고리즘을 하신 이제 리스터가 좀 활용을 했던 컨스트레인트인데요. 뭐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해서 우선 그 연기만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센셜 매트릭스를 복원한다고 할 때 아까 앞서 선생님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특징점을 이용한 매칭 쌍들을 갖고 있고 그 매칭 쌍들을 이제 8쌍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책에 소개가 돼 있었고요. 이제 5DOF라고 했으니까 사실 5개 포인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개 포인트 갖고선 하는데 약간 뭐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하고 설명에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책은 일단 8포인트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대신에 5포인트에다가 플러스 렌작을 쓰는 방법이 아마 6DOF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 에피폴라를 이용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거의 디팩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외에 뭐 5개 밑으로도 그 추가적인 그 모션 컨스트레인트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 쥐리 대학이었나 거기에 이제 데이비스 크라우자 랩에서는 원포인트 가지고 차량에 붙여서 이제 운동의 제약 조건을 조금 거기에 좀 많이 집어넣어서 점 하나 갖고도 해 하나가 나오도록 해서 렌작이나 뭐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A 포인트나 5포인트는 전부 이제 라이브러리화나 그 되게 코딩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에센셜 매트릭스를 어떤 형태로 뽑아내고 보는 데는 A 포인트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 80년대쯤에 나왔는데도 이제 이 수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방법이고요. A 포인트 알고리즘은 이제 다른 뭐 6포인트, 7포인트는 약간 뭐 모호한 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얘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칭쌍 한 카메라 1에 대해서 매칭쌍을 E1, V1이라고 놓고 U2, V2는 카메라 2에 대한 매칭쌍이라고 볼 때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의 폼으로 표현이 될 때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뭐 걸린다라고 앞에 대충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풀 때 정말 단순하게 접근한 건데요.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이 에센셜 매트릭스를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 나머지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이걸 전부 다 전개를 했을 때 E에 대해서 전부 이제 선형 방정식꼴로 이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X는 0꼴로 만들어서 이제 inhomogeneous linear equation 푸는 형태로 하면 되고요. 이 형태를 풀 때는 사실 뭐 LU로 풀어줬고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용해서 이 리니어 매트릭스를 푸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 뒤에서 또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또 쓰게 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게 일단 이 자체를 구할 때 SVD를 쓰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뭐 전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랭크가 8이어야 된다. 그 디제너레이션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 이게 8이 안 될 때가 언제 있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순수한 회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평면 운동에 대해서 그 모든 점들이 한 평면 위에 있을 때는 디제너레이트로 랭크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앞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에센셜 매트릭스를 얻어냈을 때 매칭쌍들 가지고 에센셜 매트릭스를 얻어냈으면 우리가 결국에 관심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구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인데요. 에센셜 매트릭스를 유니터리 매트릭스 2개랑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 안에는 이제 싱귤러 밸류들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넣어봤을 때 앞에서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에센셜 매트릭스가 가져야 될 조건으로 이제 싱글러 밸류 2개가 같고 하나가 제로여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뽑아봤을 때는 이게 그런 형태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이게 뭐 시그마 3 같은 게 제대로 제로가 안 나오거나 1, 2가 조금씩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랙티컬하게는 강제적으로 좀 맞춰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SVD를 사용하신 다음에 구해진 시그마를 다시 뭐 프로그래밍에서 조정을 하시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큰 시그마랑 두 번째 큰 시그마를 평균 낸 걸로 2개를 정하고 마지막 거는 버리는 형태로, 클리핑해버려서 버리는 형태로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로테이션 g의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그냥 지축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돌린다. 즉 매트릭스가 뭐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지축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돌린 거, 지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돌린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4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해석적으로는 해가 4개 정도 생기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해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일단은 퍼스펙티브 카메라 모델에서는 이제 찰상면 뒤쪽에서 있는 찰상면 뒤쪽에 있는 포인트가 프로젝션이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양의 뎁스를 갖는 첫 번째 케이스만이 이제 유일한 해라고 우리가 판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뎁스를 구하는 것도 뒤에 이제 뭐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 이쪽에서 하셔도 좋고, 사실상 구해진 px가 내가 지금 현재 추정 아니면 처음 값이거나 현재 추정된 포즈에서 양의 값을 같냐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을 책에 나온 형태로 일단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앵글 갖고 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람다라고 스케일 파라미터를 바로 구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식을 다시 도입을 해서 아까 약간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스케일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이제 아까 썼던 트릭 비슷하게 이제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한쪽에다 곱해주면 또 여기에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같은 벡터에 대한 어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로 날아가게 되고, 요 형태의 그 리니어 이퀴전이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여러 개의 복수 매칭쌍이 있기 때문에 매칭쌍을 여기서는 리스트 스퀘어를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람다를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한쪽에 대한 람다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계속 시퀀스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스케일이 변하는 거를 추정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 매 두 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식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까 그 플래너 씬에 대해서는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중문 책에서는 2개를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랑 이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가지고 2개의 리프로젝션 에러가 최소가 되는 해 쪽을 고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호모그래피가 뭐냐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 책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랑 다르게 평면 대 평면 매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프로젝션 캐머라 모델에서 이 매핑 관계를 밑에 유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평면이 있고,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그냥 벡터 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조금 정리한 거고요.
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상수 1이 곱해진 형태인데 그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와닿는 표기법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차치를 하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x'이랑 hx의 요 관계식만을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호모그래피를 다시 복원하고 그 복원한 호모그래피를 가지고 포즈를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는데요. 네, DLT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앞에서 그 8포인트 메서드랑 되게 유사하게 이제 원하고자 하는 미지수 x로 놓고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왼쪽에 만들어서 이제 리니어 폼으로 해를 구하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ax 플러스 b 폼이기 때문에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 같은 걸로 해석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리스트 스퀘어나 최적화 기법을 좀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좀 에피폴라랑 다른 점은 랭크가 8인데 4개의 매칭쌍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피폴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점을 필요로 했고 사실 얘는 이제 한쪽의 점만 갖고 할 수 있어서긴 한데 요거는 조금 더 호모그래피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 하나에 x랑 y가 들어있어가지고 벌써 이 베리어블 자체는 8개를 디터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랭크바를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4개 매칭쌍이 필요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왼쪽이랑 오른쪽의 폼이 약간 상충되긴 해서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세 추정을 할 때는 이제 한쪽 플레인을 스케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한쪽 플레인을 이제 G가 제로인 쪽, 즉 옵티컬 그 센터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제 G를 없애버리고 폼을 풀게 되면은 이제 요 형태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인트리직 파라미터랑 R1, R2, T 요걸로 표현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R1, R2랑 R3를 구하는 거는 이제 R1, R2의 스페셜 오소고널이기 때문에 이제 어터 프로덕을 했을 때 이제 놈이 1인 벡터 2개를 이제 오소고널한 놈이 1인 벡터 2개를 어터 프로덕을 하면은 이제 R3가 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하고 에센셜 매트릭스에서 포즈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이 구해진 매칭 쌍이 만약에 평면 위에 있다고 하면은 저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 해 자체가 이상하게 구해질 수 있어서 호모그래피도 같이 구해서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포인트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가 적은 쪽으로 이제 해를 골라서 사용하세요라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Q&A 혹시 질의나 코멘트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3페이지에서 그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유도하시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서 이제 스케일 팩터로 람다랑 람다 프라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둘 다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네. 식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포함시키고 넘겨도 한쪽으로 다 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K 쪽에다가 네. 근데 맨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그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변이 지금 이제 0 값이 되면서 예. 표 값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사실 유도 과정에서 람다랑 람다 프라임을 포함시키고 그대로 따라 내려가도 네. 쪽이 0 값이 되면 스칼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올 때 굳이 람다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퀘스천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스키스메트릭 t를 곱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 t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겠다는 건데 네, 한 벡터 길이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국 세타 값이 0이 돼가지고 네, 세타 값이 0이 되면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t 값이 네, 없어지는 건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퀘스천 마크를 네네네. T에 대해서 곱했을 때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T 스키스메트릭이랑 T를 곱했을 때. 이게 결국은 두 네. 개를 그냥 곱한 게 네네. 프로덕트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같은 벡터 길이의 크로스 아하, 예. 사인 세타 값이 나오는데 네. 세타의 사이 값이 0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사인 값이 0이 돼서 네. t에 대한 항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시니까 다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 좌변이 예. 이렇게 되는 건 제가 한번 이따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맨 마지막에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퍼 알고리즘으로 호모그래피에서 네. 4개의 매칭쌍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이거는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은 네. 5페이지에 있는 에센셜 매트릭스에서 그 에피폴러 네. 컨스트레인트를 구할 때는 하나의 매칭쌍이 이 컨스트레인트 내에서 하나씩만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줄이 하나의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랭크 8의 매트릭스에서 네. 첫 번째 로우가 네. 결국 이 하나의 매칭쌍으로부터 유도되는 데 비해서 네. 코피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매칭쌍으로부터 한 평면에 대한 x 값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고 네. y 값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와서 결국은 네. 하나의 코리스폰던스가 2개의 식을 도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개의 코리스폰던스 페어가 있으면 8개 8개 그러면 이제 랭크 네. 8의 매트릭스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걸 인버스를 푼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면은 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unknown인 h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제가 이쪽을 원래 좀 잘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좀 공부하는 편이라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3장 그림 좀 혹시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슬램을 하고 지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는 카메라로 취득된 이미지로부터 저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3차원 위치 정보를 다시 복원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 피겨 1처럼 그냥 카메라 이미지 하나만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X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준 정보, X, 그러니까 X 실제 크기라던가 카메라로부터 종반향 거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3차원 위치 정보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3차원 위치 정보 자체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이제 피겨 2로 넘어가면 이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K-1 또 이제 CK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카메라 2대 스테레오 카메라인 경우랑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연속된 프레임이니까 K-1 시점일 때 이미지와 K 시점일 때 이미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미지 2개의 쌍을 갖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K-1과 CK로부터 내가 카메라가 위치가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RT 매트릭스를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실제 객체의 3차원 위치 정보를 모르더라도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나요? RT를 복원을 할 때 사실 T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만약에 카메라에 INS나 GPS 이런 센서가 달려 있어서 내가
찍는 예. 시점에서의 위치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요러한 있습니다. IMU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정도는 이제 실제 스케일을 구하는데 굉장히 큰 조건이 돼서 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트릭 단위계로 낼 수 있고요. 지금은 스케일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매트릭 단위계라고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이제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뭐 비주얼 슬램을 했을 때 거기 자체 예. 단위계를 갖고서는 뭐 RT를 구한다고 하는 격이 되는 건데요. 예, 외부 센서 IMU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일부 구간에서의 그런 툴스라도 알고 있으면 예. 그럴 때는 매트릭 단위계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신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네, 약간 그 질문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슬램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네, 현재 위치에서의 다음 위치로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RT를. 근데 애시당 네, 그 다음을 뭐 제어해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로봇이 완벽하게 정밀하게 제어가 돼서 저희가 입력한 RT만큼 딱 움직였다. 또는 IMU나 이런 데에서 어떤 노이즈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없고 그냥 IMU가 로테이션이랑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것, 엑셀레이션 값을 완벽하게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현재의 로봇의 위치에서 다음의 로봇의 위치를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전에 질문 자체에는 그러니까 네, RT를 구하는 문제가 저희가 최종적인 그 로봇의 자세를 네,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RT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애초에 RT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매핑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질문하신 거를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만을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영상 간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가용하다면 IMU나 GPX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추출해내는 게 되겠죠. 근데 그 어떠한 하나의 센서도 예를 들어 뭐 비주얼 센서나 GPS, IMU도 정확하게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상부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답변이 맞나요? 네, 뭐 네,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그 동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각 센서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다 이제 조합해서 결국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최적화해가지고 최선의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RT를 사실 도출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슬램뿐만 아니라 뭐 비주얼 이너셜 슬램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이용한 슬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는 우선 스케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그거를 푸는 방법을 비전으로 풀 거냐 아니면은 익스트린직 센서들로 풀 거냐 같은 거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주얼 슬램 혹은 뭐 비주얼 오도메트리라는 게 순수 비전 온리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하면은 방법론을 훨씬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페데스트리안 디텍션을 했으면은 이 페데스트리안은 뭐 하이트는 어느 정도 제한을 걸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꺼낸 뎁스 가지고 또 해보고 뭔가 것들이 되는데 비전 온리로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여기 지오메트릭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혹시 뭐 다른 것 네, 다른 방법 네. 제가 드는 거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예. 활용해서 이제 그 그렇죠. 카메라 두 대가 베이스 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 베이스 라인을 토대로 이렇게 뎁스를 추정해내고 뎁스의 실제적인 깊이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네.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스케일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 두 대를 동시에 찍는 걸 수도 있고 이 어떤 이미지의 시퀀스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의 시퀀스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한 것처럼 뭔가 방법이 부족한 것이고 이게 스테레오 페어를 가지고 이 지오메트리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스테레오 카메라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3D 리컨스트럭션 할 때 그 베이스라인을 알고 있고 이 RT 두 카메라의 익스트린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지금 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다른 뭐 오토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RT를 사실 한 페어에 대해서 어느 구간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방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스케일 팩터에 대한 값을 결정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제 위치인 저 X에 대해서 3차원 좌표가 이미지에 투영이 되고 이 투영이 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원수가 없는 데에서 이제 하나로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이 이미지 상에 뭐 XY에 투영이 된 거는 맞지만 실제 거리가 XYZ 중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 피겨 1 같은 거를 보면 이제 U0, V0 이런 이미지 좌표가 있을 때 이 X가 지금 이미지 자체 이제 그러니까 X 그 점에서 투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X가 동일한 각도로 더 뒤에 있는데 투영이 돼서 같은 이미지에 투영이 된 건지 이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일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건가요? 예, 맞죠. 예.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하고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 했을 때 그런 스케일에 대한 모호함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봤을 때 이 P에 대한 이 포인트가 이 반대편 이제 CK 이 이미지 플레인에서 봤을 때 이 하나의 라인 자체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투 라인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케일에 대한 그 앰비규어티 때문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가 슬램에서 이 RT를 구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스테레오 카메라를 쓰는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이전 시간에 선호님이 발표해 주셨던 피처들을 이렇게 다 구하고서 피처 포인트들, 키포인트죠. 키포인트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전체 대 이미지 전체로 각 픽셀끼리 이렇게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연산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키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게 인접하는, 그러니까 스테레오 카메라, 다른 연결되어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이미지 플랜에서 이미지 플랜 전체를 다 검색해가지고 나와 가장 유사한 디스크리터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스테레오가 스태틱하게 결정이 돼 있어서 에피폴라 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면 이 하나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에피폴라 라인 위에서만 피처 매칭을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연산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랑 그다음에 호모그래피를 배웠을 때는 스테레오 매칭에서 그런 부분의 계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다고도 들었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민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민님은 거의 이제 선형대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수학적인 부분도 슬램에서 꼭 필요한 최적화를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월 3일이 되겠는데요. 3월 3일엔 3D to 2D 매칭과 3D to 3D 매칭에 대해서 이종훈 님이 다 함께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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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웅님이 뭐 말씀하실 게 그러게요. 좋으신 것 같은데. 에피폴라 라인을 따라 피처 포인트를 찾는 대로 코멘트이신 것 같네요. SVO라는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인가요? 아마 타이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세미 다이렉트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하시네요. 아마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간인가요? 옵티컬 플로우랑 다이렉트 메소드 할 때 아마 3월 10일 날 김예찬 님과 오정주 님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뤄줄 예정이십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